27번 차고. 자, 차고와 관련해서 이제 중요 부분과 중대한 과실, 그거에 대한 판례들이 좀 있지요. 일단 중요 부분이 있어야,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취소할 수 있는데, 그 중요 부분인지 아닌지에 대한 입증, 그 다음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에 관한 입증, 요건 이제 소송과 관련해서 입증책이 나오면 소송을 자꾸 생각해보자 그랬어요. 착오한 사람이 소송을 제기해요. 판사님 저는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습니다, 취소하겠습니다, 이렇게 주장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장한 사람이 증명해야죠. 누가? 취소하려는 자가. 착오자 또는 취소하려는 자 또는 요게 중요하죠. 법률행위의 효력을 부인하려는 자. 효력을 부인하려는 자. 에? 법률행위를 취소하면 무효가 되죠. 그러니까 이 계약은 무효다라고 주장하는 자, 그 효력을 부인하는 자가 중요부. 요게 잘 나오죠. 효력을 부인하려는 자. 그 다음에 이걸 증명을 했을 때 상대방은 법원에다 주장을 하죠. 갑에게 뭐가 있다? 중대한 과실이 있어. 따라서 취소를 인정하면 안 됩니다라고 주장하니까 이 착오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라는 사실은 상대방이 입증해야죠. 다른 말로 취소를 저지하려는 자, 취소를 저지하는 자. 이 계약, 이 법률행위의 효력을 주장하는 자예요. 효력을 주장하는 자. 이렇게 되죠. 그게 판례 문구예요. 그래서 최근에도 이렇게 나온 적이 있죠. 중대한 과실에 대한 입증은 효력을 부인하는 자가 부담한다. X. 이렇게 되죠. 분명히 나와서 기억하셔야 되죠. 그럼 이제 참고가 있죠. 중대한 과실의 효력을 부인한 자가 증명하라. X 효력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라.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28번은 중요 부분에 관한 기준 중에 경제적 불이익. 경제적 불이익을 입은 것이 아니라면 중요 부분에 착오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가압류 등기가 없다고 보증을 섰는데 가압류 등기가 있더라. 여기까지는 중요 부분이 될 거예요. 하지만 그 가압류 등기가 원인 무효더라. 이럴 때는 중요 부분에 착오가 될 수 없다. 29번에 시가착오도 중요 부분에 착오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30번은 동기의 착오가 관련해서 동기의 착오는 법률 행위를 하게 된 이유를 말합니다. 이건 원칙적으로 착오가 아니지요. 하지만 동기가 상대방한테 표시돼서 알려지거나 또는 유발됐을 때 이땐 착오가 될 수 있는데 판례. 갑과 을 사이의 땅 경계가 여기예요. 이게 실제 경계예요. 근데 갑이 경계를 여기라고 주장을 하면서 강력하게 요구해. 너 왜 경계를 침범했냐. 그래서 을이 갑이 하도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죠. 하도 강력하게 경계를 침범했다고 주장을 하니까 침범했나 보다 라고 착각을 하고 갑이 보상을 요구하니까 보상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게 30번이죠. 경계선을 침범했다는 상대방의 강력한 주장에 의해서 착오에 빠졌는데 무슨 착오예요? 동기의 착오예요. 그렇죠? 아, 내가 경계를 침범했구나 라는 것을 이유로 보상을 하기로 했어요. 그렇죠? 이유. 보상하는 이유. 경계선 침범. 근데 침범했다 안 했다? 안 했다. 동기의 착오죠. 동기의 착오인데 누구에 의해서 유발됐어요? 갑의 강력한 주장에서 유발됐어요. 따라서 착오가 되니까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동기의 착오인데 유발됐으니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관련 판례는 자, 이제 30번은 유발된 동기의 착오고 또 하나는 표시돼서 알려진 경우. 당연히 표시돼서 알려진 경우에는 합의까지는 필요가 없지요. 이 동기를 법률행위 내용으로 하기로 하자라고 합의까지 했다면 이건 더 이상 동기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기 위해서 합의까지는 필요가 없다. 이것도 결론을 꼭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중대한 과실과 관련해서 31번을 봤더니 중개인 말만 믿고라고 돼 있죠. 얼핏 보면 중개인 말만 믿고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면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표현은 그렇게 돼 있지만 전문가 말을 믿었으니 중대한 과실이 없다. 따라서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중대한 과실이 없다. 참고 1번.
법령상 제한으로 토지를 의도한 목적, 이게 동기죠. 공장을 지으려고. 이렇게 공장을 지으려고 땅을 샀는데 법령상 제한이 있더라. 무슨 착오예요? 동기의 착오죠. 다만 이게 상대방에서 유발됐거나 표시 또는 알려졌다면 착오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착오가 되면 중요 부분이 돼요. 그런데 2번, 공장을 지을 수 있는지 제대로 확인을 안 했어. 그럼 뭐가 있다? 중대한 과실이다. 이 공장부지 사건은 아주 안타까운 사건이에요. 원래 동기였는데 꾸역꾸역 착오까지 됐어요. 그리고 꾸역꾸역 중요 부분까지 됐어. 근데 마지막에 턱 걸렸어. 그 구분홍선을 넘지 못해서 취소를 못한,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뭐가 있다? 중대한 것이 있다. 동기의 착오에서 출발한 거예요, 이게. 원래 착오가 아니었어. 근데 표시가 됐어. 그럼 착오가 됐어. 그리고 중요 부분인지 봤더니 중요 부분이야. 우와, 취소할 수 있구나. 근데 중대한 과실이 있어. 막판에 꼬꾸라진 사건입니다. 그래서 2번,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X. 중대한 과실이 있다. 그래서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되죠. 3번은 유발된 경우에는 표시되지 않아도 착오가 되죠. 근데 표현은 이렇게 나온다 그랬죠. 유발됐다면 표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착오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즉 착오가 될 수 있다. 유발됐으니까. 옳은 지문이죠. 4번은 전문가를 통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거래하면서 임야도 따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토지 대장 따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중대한 과실이 있다.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다 판례고요. 결론을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32번은요. 갑이 을과 계약을 했다. 근데 착오가 있어서 취소를 했다. 그럼 당연히 손해가 있겠죠. 실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각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을 했어요. 수분양자. 그런데 전문건설공제조합이라고 건설회사가 혹시라도 부도가 나면 공제조합에서 마치 분양보증회사처럼 그 분양대금에 대해서 마치 이제 보험하고 비슷한 거예요. 부도가 나면 공제조합에서 납입한 분양대금을 반환하는 이런 공제계약을 체결을 해요. 즉 보증서를 발급해요. 이 공제조합에서. 당연히 공제조합은 보증서 발급 기준이 있을 거예요. 도급 실적이라든가 그 회사의 재정 상태 같은 걸 감안해서 보증서를 발급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건설회사와 공제조합 사이에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이 공제조합이 이 건설회사의 재정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어요. 그 재정 상태가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하고 보증서를 발급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재정 상태가 너무 안 좋아. 그래서 이 보증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했어요. 그리고 부도가 났어요. 그럼 이 분양자들은, 분양받은 사람들은 이 보증계약이 취소가 되지 않았다면 공제조합으로부터 분양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는데 공제조합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함으로써 손해가 생겼죠. 이 손해를 배상해야 되냐 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배상할 필요 없단 말이죠. 한 푼도 배상할 필요 없다. 판례는. 예? 우리 착오를 이유로 취소했다 하더라도 불법행위 아니까 당사자에게 한 푼도 배상할 필요가 없다 그랬었죠. 그게 근데 착오를 이유로 취소했다 하더라도 한 푼도 배상할 필요가 없다. 이건 우리가 알아. 아는데 이게 판례가 나오면 배상해야지. 내가 분양 받았는데 지멋대로 취소해가 분양 보상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기억해자 말이죠. 32번. 전문건설 공제조합이 과실로 착오에 빠져서 보증서를 발급한 후에 착오를 이유로 취소함으로써 분양받은 자에게 손해가 생겼다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한 푼도 배상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옳은 질문이에요. 위법하다 할 수 없다. 배상 책임 있다 없다? 없다. 참고 1번 X. 그래서 그렇죠? 참고 1번처럼 나오면은 알아요. 풀 수 있어요 우리가. 근데 이렇게 사례 형태의 판례가 나오면 대부분은 자기가 분양받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배상 받아야지 머리띠 두르고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조심하자 말이죠. 아시겠죠? 손해배상 책임 없다. 참고 1번하고 묶어서 꼭 기억해 주시고 2번은 이것도 잘 나오죠. 매매 계약을 했다.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매수인의 채무분리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했다. 그리고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때 을이 이 손해배상을 면하기 위해서 이미 해제된 계약을 차고 취소했다. 할 수 있는가? 있다. 그리고 을은 배상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거 2번이죠. 아주 잘 나오죠. 분명히 매도인은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적법하게 해제하고 적법하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거예요. 그래서 을은 손해배상을 해야 돼요. 원래는. 하지만 을이 그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차고 취소할 수 있다라는 게 판례예요. 다시 한번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 사람은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할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게 2번이죠. 잘 기억하셔야 돼요. 반면 이제 3번은요. 아까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죠. 하지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 못하죠. 자, 갑이요. 을과 계약을 했는데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어요. 그럼 취소할 수 있죠. 근데 중대한 과실이 있어요. 그럼 당연히 취소를 못하지요. 그런데 이 을이 이 중대한 과실을 이용했어요. 갑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걸 중요분에 착오했던 걸 이용을 했어요. 이 자식이 착각을 했네? 중대한 과실이 있네? 나한테 확인도 안 하네? 말해주지 말아야지. 이렇게. 그러니까 그걸 이용한 거야. 이때 갑은 중대한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아이고, 중대한 과실이 있다. 중대한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상대방이 중대한 과실을 이용했기 때문에 이때는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도 있고 착오 취소도 가능하다는 게 또 판례예요. 어쨌든 중대한 과실을 상대방이 이용했다면, 상대방 갑의 착오를 을이 이용했다면 그때는 갑은 뭐 할 수 있다?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취소할 수 있다.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3번처럼 나오면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을 했다 하더라도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취소할 수 없다 그러면 굉장히 또 자연스럽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상대방의 착오를 이용했다라는 말이 나오면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딱 머릿속에 박아두세요. 아시겠죠? 자, 33번 착오. 착오는요, 사기강박. 사기강박은 일단 의사와 표시가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일치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죠. 판례도 그렇게 말을 하죠.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기망행위로 말미암아 동기의 착오에 빠진 거고, 따라서 이건 본래 의미의 착오와는 다르기 때문에 의사표시의 불일치는 있을 수가 없다 말이죠. 따라서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없다 말이죠. 그게 33번이죠. 그렇죠?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35번 판례를 먼저 확인해 보자 말이죠. 갑이 병의 기망에 의하여 신원보증서류에 서명 날아난다는 생각으로 연대보증서류에 표시를 했다 하더라도 의사표시가 불일치하기 때문에 기망을 이유로는 취소할 수 없다. 110조 적용할 수 없다. 착오 취소 여부만 따져야 할 것이다. 의사표시가 불일치하고 불일치를 갑이 모르고 있었을 테니 착오 취소만 따질 뿐 사기 취소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같이 묶어서 33번과 35번 묶어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사기 강박에서 중요한 게 위법성이라 해서 34번 상품 선전 광고에서 다소 허위 과장, 이건 위법하지 않다 그랬죠. 하지만 거래 중요한 상황에 관해서 구체적 사실을 신의 측에 위반할 정도로 허위로 고지, 이거는 위법하다. 그렇죠? 이건 위법하다. 반면에 오른쪽 참고 1번 시가를 묵비했다. 이건 위법한 기망이 아니다. 위법한 기망이 아니다. 그 다음 2번 사기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고 앤드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는데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갑이 을과 아파트 분양계약을 했는데 병이 속였어요. 그래서 갑이 을과 분양계약을 했어요. 이때 갑이 계약에는 별 불만이 없어. 하지만 기망을 한 병이 괘씸해.
따라서 계약은 취소하지 않고 손해배상만 청구하고 싶어. 그럴 수 있냐?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 계약을 취소할 필요는 없다. 이것도 잘 나오죠. 2번이죠.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 반드시 분양계약을 취소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실제로 병이 가백에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뒷베란다를 열면 고향을 느낄 수 있고 아주 그냥 끝내주는 아파트야. 가보지도 않고 덜렁 샀어. 그리고 뒷베란다로 달려가서 쫙 열었어. 고향을 느끼려고. 느낄 수는 있어. 묘지가 그냥 이렇게. 속았죠. 근데 제가 그랬죠. 보다 보니까 푸근해져. 그러니까 에이 그냥 살아야지. 하지만 괘씸해.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2번이죠. 35번은 말씀드렸고 36번은 위법한 강박과 관련해서 첫째 고소하겠다 고발하겠다는 위법한 강박이 아니지만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 있는 경우. 그렇죠? 그 다음에 참고 1번에 수단으로 부적당한 경우. 두 가지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 있다. 또는 수단이 부적당하다. 그럼 위법하단 말이죠. 그렇죠? 36번은 O가 되고 참고 1번은 X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여러분한테 누군가가 와가지고 각서에다가 도장을 찍어달라고 강력히 요구해. 도장 찍어줘. 그럼 무서워요? 짜증이 나요? 짜증이 나. 그러니까 이건 위법한 강박이 아니지. 상식적으로. 그 2번이죠. 3번은 아까 반사의 질성에서 봤던 거 다시 한번. 강박을 당했으니까 강박을 이로 취소할 수 있을지언정 반사의 질서기는 아니다 이렇게 되겠죠. 4번 소송행위 같은 공법상 행위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강박을 당해서 소송행위가 이루어졌다.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기억하죠. 그 다음에 37번 이것도 중요하죠. 강박의 정도가 극심하여 의사결정의 자유가 박탈되는 정도에 이르렀다. 이때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무효가 된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비정상적 의사표시와 관해서 꼭 기억하셔야 될 판례 내용들입니다. 다 대부분 아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몇 개 독특한 게 있었죠? 그런 것들이 출제되었을 때 결론을 꼭 기억하셨다가 골라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8번 의사표시와 관해서 판례는 도달이냐 아니냐와 관련된 거. 이게 과연 도달이냐 아니냐. 아파트 1층에 보면 우편물함이 모여있죠. 보통 단독주택의 경우에는요. 우편 수신함에 우편물이 투입이 되면 도달로 추정을 합니다. 우리 대법원이. 하지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각 호 입구에 우편 수신함이 있는 게 아니라 1층에 모여있죠. 그러게 아파트에 살다 보면 진상들 있죠. 남의 우편함에 괜히 들여다보는 사람들 있죠. 모르세요? 있어요. 괜히 지 거만 확인하면 되지. 남의 거 뭐 왔나 이렇게 들춰보고 도로 넣으면 괜찮은데 반송함에다 쳐넣는 인간들이 있어요. 진상들이. 대법관님들이 그걸 좀 당해봤나 봐. 아파트 1층 아파트 우편 수신함에 투입이 되는 경우에 그 우편물은 망실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아파트 1층 우편 수신함에 투입된 것만으로는 도달로 볼 수가 없다. 그게 이거예요. 달라. 38번. 그 다음에 참고 이것도 꼭 기억해야 되죠. 1, 2, 3번 구별해서 우편물을 보냈는데 반송이 안 됐다. 통상 우편이라면 도달이 아니다. 등기나 내용증명이라면 도달이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그 1번의 예외. 등기 취급으로 발송됐다. 그 무렵 배달됐다고 봐야 되죠. 그런데 등기로 보냈어요. 반송이 안 됐어요. 그럼 도달이 되겠죠. 그런데 이 상대방이 이렇게 주장했어요. 나는 못 받았다. 법원은 야 등기로 보냈고 반송 안 됐고 도달해 그랬더니 얘가 저요 여기에 주민등록만 되어 있고요. 실제 거주하지 않고 있습니다. 라는 걸 입증을 해버렸어요. 얘가 상대방이 주민등록만 돼 있고 실제 거주하지 않는다는 걸 증명을 해버렸어요. 그럼 이때는 도달이 아니다. 따로 기억하세요. 상대방이 실제로 거주하지 아니하고 점입 신고만 해두었다면 그걸 증명했다면
이때는 도달된 걸로 볼 수는 없다. 예외. 설령 등기로 보냈다 하더라도 도달이 아닌 경우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아시겠죠? 단순히 이렇게만 나오면 도달이지만 거기에 추가해서 상대방이 전입신고, 즉 주민등록만 돼 있고 실제 거주하지 않는다는 걸 증명했다면 이때는 도달이라 할 수 없다를 기억하시면 돼요. 됐죠? 도달과세는 요 정도 판례. 자, 이제 대리가 나왔어요. 자, 대리와 관해서 판례가 나오는 것들은 첫째, 대리의 삼면관계 중에서 대리권과 관련된 거. 그쵸? 대리권 범위, 대리권 제한. 요거에 관련된 판례가 아주 집중해서 나오죠. 삼면관계는. 그다음에 대리 행위와 관련해서는 대리 행위의 표시. 요거와 관련된 게 아주 많이 나오죠. 대리권의 범위와 대리권의 제한. 그 다음에 이제 임의 대리권을 발생시키는 수권 행위와 관련해서 수권 행위냐 아니냐. 실질적으로 대리에서 문제가 되는 게 당사자 간에 다툼이 있을 수 있는 게 수권 행위가 있었냐 없었냐. 인감도장을 줬다. 수권 행위냐 아니냐. 수권 행위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유권 대리냐 무권 대리가 달라지니까 이 문제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수권 행위가 있었다면 그 대리권의 범위를 넘었냐 안 넘었냐. 제한을 넘었냐 안 넘었냐. 유권 대리냐 무권 대리냐. 본인의 효력이 있냐 없냐. 이런 게 다퉈지는 거예요. 제대로 표시했냐 안 했냐. 주로 다퉈지는 게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판례가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39번. 본인을 위하여 행위한다는 취지를 일식할 수 있을 정도의 표시. 이게 대리권 수요 표시. 아니, 대리 행위의 표시다. 대리 행위로서 본인에게 효력이 생기려면 대리인은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야 되는데 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할 때 꼭 나는 누구의 대리인이요 라는 대리인이라는 표현, 나는 대리권이 있어 라는 대리권이라는 표현을 꼭 써야 되느냐. 안 써도 된다. 이거 안 써도 대리행위다. 어느 정도만 하면 되냐 이거. 타인을 위해서 행위한다는 걸 상대방이 알 수 있을 정도 표시만으로도 대리행위가 된단 말이죠. 그게 판례죠. 그래서 특히 의리매매 위임장을 제시했다면 대리관계를 표시한 거니까, 대리행위라고 표시한 거니까 계약서에 의뢰 이름만 쓰고 의뢰 도장만 찍었다 하더라도 계약서 자체는 대리권이라든가 대리인이라는 표시가 전혀 없어도 이건 대리행위가 된단 말이죠. 이걸 대리행위로 봐야지 의리 자신이 매도인으로서 타인 물건을 매매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이렇게 판결하고 있죠. 그래서 참고 본인을 위해서 대리행위라는 걸로 봐야지 타인 물건 매매로는 볼 수 없다. 옳은 지문이 되죠. 39번은 X가 되는 거고 그 밑에 참고는 옳은 지문이 되는 거예요. 40번 수권행위에 관해서 인감증명을 줬다. 수권행위냐? 인감도장을 줬다. 수권행위냐? 아니다 말이야.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 인감도장을 보관하고 있다. 부인이 남편에게 인감도장을 줬겠군. 수권행위냐? 아니라 말이죠. 따라서 인감도장 사용에 관한 대리권을 위임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단 말이죠. 41번은 대리권의 범위. 보통 수권행위 할 때요, 명확하게 하는 경우가 보통이겠지만 불분명하게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단 말이죠. 갑이 해외 여행을 가면서 친구에게 건물 좀 잘 좀 봐줘. 잘 좀 봐줘. 이게 수권행위죠. 근데 뭘 봐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애매하게 수권행위 하는 경우가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임의 대리권이 있는 건, 임의 대리권인 건 분명하지만 수권행위가 불분명함으로써 임의 대리권이 있는 건 분명하지만 수권행위가 불분명함으로써 그 범위가 불분명할 때 이 보충구정으로 만들어낸 게 몇 조다? 118조죠. 141페이지는 임의 대리권이 있으나 범위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보충규정에 불과하므로 그 다음 대리권의 범위가 분명할 때 118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고 표현대리는 대리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무권대리죠. 그 표현대리에도 118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 이제 구체적으로 대리권의 범위와 관해서 오른쪽 42번. 임의 대리권은 그 권한에 부수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상대방 의사를 표시를 수령하는 수동 대리권을 포함한다. 그러니까 계약 체결 대리권 수여받은 대리인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계약 체결 대리권은 무슨 권한은 없다. 연기 권한은 없다. 이렇게 돼요. 연기 권한은 없다. 당연히 무슨 권한도 없다. 해제 권한도 없다. 이렇게 돼요. 수령 권한까지만 있고 연기나 해제 권한은 없다. 이렇게 되겠죠. 반면에 다음 페이지 43번. 단순한 계약 체결 대리권이 아니라 계약 체결 및 이행에 관한 포괄적 대리권 이렇게 나오면 수령 권한뿐만 아니라 뭐도 있다. 연기 권한도 있다. 하지만 해제 권한은 당연히 없겠죠. 이 사람. 해제 권한은 당연히 없다. 이렇게 되겠죠. 44번 대리인이 사기를 했다. 이거는 우리 사기 강박에서 봤던 거죠. 갑의 대리인 을이 병과 계약을 하는데 대리인이 병을 사기쳤다. 병의 입장에서 보면 상대방이 갑이니까 제3자로부터 기망을 당한 거 아니냐? 아니다. 상대방의 대리인은 상대방과 똑같은 놈이다. 따라서 병은 마치 갑으로부터 사기당한 거하고 똑같다. 그래서 갑이 이 대리인의 사기 강박에 대해서 알았는지 몰랐는지 불문하고 설령 갑이 선이 무과실이라 하더라도 병은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꼭 기억하셔야 되죠. 이거. 44번이죠. 45번은 대리권의 제한과 관련해서 124조 자기약 쌍방대리가 원칙적으로 금지가 된다. 하지만 본인의 허락이 있거나 다툼 없는 단순한 채무이행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채무이행과 관련해서 돈을 빌린 차주와 돈을 빌려준 대주가 있는데 가운데 공동대리인인 사채 알선업자가 끼어있다. 원래 자기계약이나 쌍방대리 못하도록 되어 있지만 사채 알선업자는 차주의 대리인이면서 대주의 대리인 쌍방대리다. 그렇죠? 이렇게 쌍방대리에서 이렇게 변제하지 않고 이렇게 변제를 했다면 이렇게 돈의 흐름이 생기게 돼요. 즉 쌍방대리 행위로 인한 변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124조에서 채무이행은 자기가 쌍방대리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죠. 변제가 채무이행이죠. 할 수 있단 말이죠. 유효한 변제다. 무효라고 출제가 된 적이 있었지. 45번 이렇게 출제가 됐었어요. X 유효한 변제다. 그 다음 이제 46번 이제 복대리와 관련된 건데요. 복대리는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라 그랬죠. 특히 임의 대리의 경우에는요. 원칙적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가 없고요. 본인 승낙이나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선임할 수 있죠. 자, 이때 본인 승낙 명시묵시 불문하죠. 자, 요거 안에서 첫째, 수권행위 속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복대리인 선임에 관한 묵시적 승낙이 포함되어 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명시적으로 금지했다. 갑이 반드시 네가 해라. 이럴 땐 당연히 복대리인 선임할 수 없다. 세 번째, 명시적 승낙이 있을 때만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고 묵시적 승낙으로는 안 된다라는 게 아주 예외적인 게 하나 있어요. 보통은 명시묵시 불문하죠. 예외. 명시적 승낙이 있을 때만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고 묵시적 승낙이 있을 때는 복대리인 선임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이 대리행위가 대리인 자신이 직접 처리가 필요한 경우, 대리인 자신의 직접 처리가 필요한 경우, 어떤 경우냐? 이 대리행위의 성공 여부가 대리인의 개인적 능력에 의해서 좌우되는 경우. 네? 대표적인 게 분양대행. 이거 여러분들 다 나중에 이 업무를 하시게 될 텐데요. 예컨대 빌라 같은 거 한 열 몇 세대 지어서 분양하죠. 이때 완판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건축주가 스스로 분양하는 경우도 있지만 전국에서 유명한 분양 대행 업체에게 맡기는 경우도 많아요. 특히 상가 분양 같은 거. 그래서 상가 분양 같은 경우 새로 지면은 프랜카드 제일 먼저 붙는 게 뭐예요? 병원 입점 확정.
1층에 스벅 입점 합정 뭐 이런 거 써놓죠. 실제로 확정 안 됐어. 근데 확정됐다고 써놓은 거야. 그렇게 사기치고 도망가는 가라계약서 만들어서 확정된 것처럼 해서 완판 분양시키고 얼마 전에 신문에 나왔죠. 네? 많아요. 그런데 이 분양 대행이란 건 그 대행하는 대리인의 개인적 능력에 따라서 분양 성공 여부가 달라져요. 즉 대리인 자신의 직접적 처리가 필요한 행위예요. 이거는. 이런 경우는 묵시적 승낙으로는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다 없다? 없단 말이죠. 없다. 그게 팔려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중개사 사무실을 하다 보면요. 이 분양팀이 예를 들어서 이게 100호야. 건물을 줬는데 100개를 분양을 해야 돼. 그럼 100개를 다 받아가지고 주위의 공인중개사 분들에게 한 5개, 10개씩 맡기는 경우가 생겨요. 네? 네? 여러분이 복대리가 되는 거예요. 뭐가 된다고요? 복대리. 이럴 때 여러분들 어우 아싸 이러지 말고요. 반드시 확인해 드릴 게 있어요. 건축주가 명시적으로 승낙을 했는지. 아니라면 여러분들은 다 무권대리가 돼버려요. 잘못하다가. 이게 판례예요. 네? 46번 오피스텔 분양 업무를 대리인에게 위임했을 때 이 분양 업무는 성질상 대리인 자신의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된다. 직접적 처리가 필요하다. 대리인의 개인적 능력에 의해서 성공 여부가 좌우된다. 따라서 묵시적 승낙으로는 복대리인 선임할 수 없다. 반드시 명시적 승낙이 있을 때만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다. 근데 참고해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자신의 직접적 처리가 필요가 없어. 그러면 묵시적으로 선임할 수 있죠. 근데 명시적으로 금지가 있어. 그럼 복대리인 선임할 수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복대리인 선임 관련된 승낙은 3단계로 나눠서 기억하세요. 명시, 묵시 불문한다. 네? 따라서 수권액 속에 묵시적 승낙이 포함되어 있다. 다만 명시적 금지가 있을 때는 선임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대리인 자신의 직접적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묵시적 승낙으로는 선임할 수 없다. 그렇게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표현 자체가 좀 까다롭게 나오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46페이지 오른쪽 해설을 보세요. 오피스텔 분양 업무는 대리인 자신에 의한 처리가 필요하죠. 사무처리 주체가 별로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로 말이 그지같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자, 찬찬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요 해설을 오늘 좀 이해를 잘 해주세요. 오피스텔 분양 업무는 사무처리 주체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사무처리 주체가 중요하다. 그죠? 중요하다. 즉 대리인 자신의 처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무슨 승낙이 있어야 된다? 명시적 승낙이 있어야만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오피스텔 분양 업무는 사무처리 주체가 별로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렇게 딱 끊어. 그럼 틀린 거예요.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사무처리 주체가 누구냐가 중요하고 대리인 자신의 직접적 처리가 필요하고 따라서 명시적 승낙이 있어야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딱 정확하게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자,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나오면은 이거 핵폭탄급 질문. 수험생들이 무슨 말인지 몰라. 출제가 된 바도 있고요. 요렇게. 47번 부가자의 무권대리에 대한 매매계약 해지. 무권대리가 있네요. 대리권 없는 자의 대리행위죠. 본인에게 유동적 무효죠. 본인은 추인할 수 있죠. 추인 거절도 할 수 있죠. 이때 추인은 명시, 묵시 불문한다. 일단 의사표시는 이때 묵시적 추인이 아닌 것들이 우리 기억하고 있는 게 있었어요. 장기간 방치. 이건 묵시적 추인이 아니었죠. 무권대리 행위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형사 고소하지 아니한 채 장기간 방치. 그냥 장기간 방치. 이건 추인이 아니다 했었어요. 그거 일단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47번에 보면 얘가 계약을 했어요. 무권대리야. 병이 와가지고 땅 내놓으라 그랬더니 갑이 이렇게 주장했어요. 자식 일인이 책임지겠다. 자식이 받은 돈은 돌려주겠다. 하지만 계약은 해제해달라. 추인이 아니에요. 아니죠.
부가 자의 무권 대리에 의한 계약의 해제를 요구하고 대신 자가 수령한 대금의 반환을 약정한 경우 이거는 자식에 대해서 도의적으로 책임지겠다고 한 거지 계약 자체를 추인하는 건 아니지요. 추인이라 할 수 없다. 참고 1번 무권 대리인이 갑의 대리인이라 칭하며 갑소유 땅을 병에게 매도하고 등기해줬어요. 갑 추인할 수 있죠. 추인은 일방적이고 단독행위입니다. 을이나 병의 동의 따위는 필요가 없지요. 없죠. 을이나 병의 동의 따위는 필요 없다. 이렇게 될 겁니다. 다만 4번은 같이 묶어서 일부만 추인했거나 변경해서 추인했을 때는 상대방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전부 추인할 때는 일방적으로 할 수 있지만 일부나 변경 추인했을 때는 동의 받아라. 아주 잘 나오죠. 이것도. 그 다음에 2번 누구에게 추인할 수 있는가? 무권 대리인에게 할 수도 있고 상대방에게 할 수도 있고 그 승계인에게도 할 수 있다. 승계인에게도 할 수 있다. 2번 O, 3번 X 이렇게 되죠. 본인의 추인이나 추인 거절은 무상승에게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5번, 4번하고 같이 변경 추인이죠. 4번, 5번 묶어서 일부만 추인했거나 변경을 해서 추인했을 때 누가 동의해야 된다? 상대방이 동의해야 된다. 이렇게 되죠. 6번은 장기간 방치했다. 추인 아니다. 아니다. 추인 아니다. 7번 갑이 사망을 했고 무권 대리인이 단독으로 상속받았다. 자, 그러면 갑이 사망해서 무권 대리인이 갑이 사망을 했고 무권 대리인이 단독으로 상속받았다. 이때 무권 대리인은 추인을 거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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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서 문제 첫째. 을병사의 무권 대리인에 이루어진 계약 유효 무효? 유효 무효? 유효 무효? 잘 생각하세요. 갑이 사망을 했어요. 추인도 추인 거절도 하기 전에 갑이 죽었어. 그래서 을이 상속을 받았어. 자, 이때 추인 거절 못하지요. 그럼 이 계약은 뭘로 바뀌어? 그냥 무효. 우리 대법원 계약은 그냥 일단 무효다. 왜? 본인이 추인하지 않았으니까. 이 계약이 유효가 되려면 본인이 추인을 해야 되는데 추인하기 전에 사망했으니까 계약은 여전히 무효다. 하지만 을은 뭘 못한다? 추인 거절을 못한다. 그래서 병 등기는 유효다. 반사적으로.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계약이 유효가 되는 건 아니에요. 네? 판례 문구가 이렇게 정밀하게 나옵니다. 본인이 사망을 하고 무권 대리인이 단독으로 상속받았다 하더라도 그 무권 대리 행위로 인한 계약 자체는 무효다. 하지만 무권 대리는 추인을 거절할 수가 없으므로 말소를 청구하거나 병등기 말소를 청구하거나 부당이득 반환 따위를 청구할 수는 없다. 따라서 병등기는 반사적으로 유효하게 되고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그렇죠? 이때 병이 정한테 팔았다. 정, 선이라면 소유권 취득한다. 악이라면 취득한단 말이죠. 여기까지.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그렇죠? 승계인도 선악분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계약 자체는 무효라는 거 잊지 마세요. 판례 문구가. 하지만 추인을 거절할 수 없으니까 등기 자체는 유효가 됩니다. 6번, 7번 추인을 거절할 수 없다. 그 다음에 8번 무권 대리인이 갑의 토지를 병에게 매도하고 인도와 동시에 등기를 맞춰주는 을이 갑을 상속받았을 때 을은 추인을 거절하지 못하니 말소 따위 청구할 수 없고 병이 완전하게 소유권을 취득했으니 부당이득 반환도 청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48번을 보면요. 우리 표현 대리와 관련해서 무권 대리지만 본인이 책임을 지죠. 세 가지가 있죠. 수요 표시, 권한을 넘은 거, 권한 소멸 후. 그런데 일단 표현 대리도 무권 대리니까 대리권은 없지만 뭐는 있어야 돼요? 대리 행위는 있어야 되죠.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를 해야 돼요. 따라서
갑이 을에게 주택 임대 권한을 줬어요. 아파트 임대 권한을 줬어요. 그럼 얘는 임대 권한이 있지요. 예? 임대를 합니다. 정상적이죠? 2년 뒤에 매각을 합니다. 2년 뒤에 매각을 했어요. 우리 권한을 넘었지요. 권한 넘은 편제가 성립하는가에 문제가 생겨요. 당연히 대리행위를 했다면 권한 넘은 편제가 성립합니다. 그런데 우리 처음에 요 임대할 때 갑으로 행세를 했어요. 뭘로 행세? 갑으로. 내가 갑이요 그랬어요. 그래서 병이 을을 갑으로 착각하고 임대 착약을 했어요. 계약서에 갑병이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보증금을 받았어요. 을이 갑에게 갖다 줬어요. 계약서하고. 계약서에 임대인이 갑으로 돼 있죠. 계약금도 써 있는 대로 받았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이 있는 거를 알고 얘는 2년을 살게 했어요. 아무 소리 없이. 얘는 1년 살았어. 그게 끝나고 나서 을이 다시 갑으로 행세해서 팔았어요. 얘는 2년간 아무 문제 없이 주택을 살았기 때문에 당연히 을이 갑이라고 칭하면 갑으로 착각하겠죠. 팔아서 돈 받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이런 경우 얼마 전에도 또 신문에 나왔죠. 많아요. 자, 이때 갑은 이 주택을 다른 사람한테 임대하려고 봤더니 병이 딱 살아. 그래. 당신 임대 끝났잖아요. 그랬더니 병이 대금 뉘세요. 그래. 나 여기 소유자라고. 무슨 소리냐고. 나는 갑이라는 사람하고 계약해서 소유권 취득했는데. 갑 황당하죠? 얘에게 나가라 그랬겠죠. 자, 잘 보세요. 표현대리가 성립하는지 보겠습니다. 주택 임대 권한이 있던 자가 매각을 했죠. 권한을 넘었죠. 근데 넘을 때 누구로 행세했어요? 대리행위 아니죠. 따라서 표현대리 성립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대법원이 이거는 일반적인 표현대리하고 좀 다르다. 잘 봐라. 병은 지금 최초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을이 갑으로 행세해서 임대를 하긴 했지만 전세금을 줬겠죠. 2년 제대로 살았죠. 나중에 돌려받았겠죠. 당연히 병은 철석같이 을을 갑으로 믿을 수밖에 없지 않냐. 따라서 이 경우에는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갑이 책임을 지지 않아야 되겠지만 이때는 다르다. 이때는 갑이 책임져야 한다. 따라서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아. 하지만 표현대리를 유추 적용 해서 갑 책임져라. 우와! 이렇게 황당한 판결입니다. 이거를 시험 문제 냈어요. 뭐라고 냈을까요? 표현대리가 성립한다고 냈어요. X죠. 또 하나는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본인은 책임지지 않는다고 냈어요. 그것도 틀렸죠. 표현대리가 성립하지는 않지만 표현대리 유추 적용해서 본인은 책임진단 말이죠. 이것도 판례를 모르면 딱 걸려들기 좋은 그런 판례가 되죠. 48번 본인 갑으로부터 아파트에 관한 관리 권한을 위임받아 관리 권한 속에는 임대 권한이 들어있단 말이죠. 본인으로 가장하여 임대한 바 있는 대리인이 다시 2년 뒤에 본인으로 가장해서 아파트를 매도하였을 때 본인으로 가장했기 때문에 대리행위가 아니어서 표현대리가 성립하지는 않지만 그걸 유추 적용해서 그 계약의 효력은 본인에게 미친다. 이런 판결이야. 표현대리 성립한다고 하면 큰일 나요. 그래서 요게 판례가 출제될 때 수험생분들이 다 틀렸어요. 판례 모르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강의하시는 분들도 오해를 해서 표현대리 성립하는 걸로 해설을 달아놓은 분들도 간혹 계세요. 이것 때문에 표현대리가 성립한다고 하시는 분들 계셔. 성립하는 게 아니야. 판례는 표현대리가 성립하진 않아. 하지만 표현대리를 유추 적용할 필요가 있다. 본인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아시겠죠? 표현대리 성립하지 않는다는 건 기억하셔야 돼요. 48번이 됩니다. 49번. 자, 이제 표현대리와 하면서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지만 본인이 책임을 진다 그랬어요. 그렇죠? 자, 표현대리가 성립하려면 대리권 없는 자의 대리행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 즉, 상대방이 유권대리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계약 당시 객관적 사정을 가지고 판단한다 그랬습니다. 그게 49번이죠. 표현대리가 성립하려면 표현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대방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 과실 여부는 계약 당시 사정을 판단한다 그랬죠. 근데 및 이후 지워야죠. 및 이후를 지워야죠. 이렇게 출제를 해. 끝을 바꾸는 게 아니라 가운데 슬쩍 및 이후 이걸 지워야죠. 언제만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랬으니까 계약 당시만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랬으니까 및 이후 이걸 싹 지워야죠. 세 글자. 그 세 글자 때문에 틀린 질문이 되는 거예요. 뒤는 맞았어요. 계약 당시 재반 사정을 객관적으로 판단 결정하고 주관적 사정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 요거에 대해서는요,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주관적 사정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 요것만 가지고 옳은 지문으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옳은 지문 아니죠? 뭐가 틀렸어? 및 이후. 거기 틀렸다. 됐죠? 그 다음에 이 표현들이 유형이 125, 126, 129가 있는데 요거는 기본 권한이 있고 그걸 넘었지요. 요건 권한이 있다가 소멸했죠. 반면에 요거는 그냥 처음부터 아무런 권한이 없는 경우예요. 갑이 대리권을 준 적이 없고 명칭이나 직함 따위의 사용 승낙 또는 묵인을 함으로써 마치 대리권을 준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 게 125조라 그랬어요. 그걸 이렇게 판례가 얘기합니다. 49-1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대리는 본인 각과 대리 행위를 한 자 사이에 기본적인 법률관계, 계약 따위의 성질이나 그 효력이 있냐 없냐와는 관계없이 을에게 기본 대리권이 있는지 없는지, 대리권이 있다가 소멸했는지 아닌지 이걸 따질 필요 없이 을이 갑을 위해서 대리 행위를 제3자와 할 때 본인이 그 을에게 대리권을 수요 표시한 경우에 성립할 수 있다. 그렇죠?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을에게 기본 대리권이 있냐 없냐, 있다가 소멸했냐 아니냐 이런 거 따지지 않는다. 처음부터 대리권은 없고 대신 수요 표시가 있을 때 수권, 줄이고 줄인 거예요. 이걸 줄이고 줄이면 뭐라 그래요? 수권행위는 없고 마치 수권행위가 있는 것처럼 표시했을 때 수요 표시한 표현대로 성립한다라는 거를 늘리고 늘려서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 표현 꼭 기억하세요. 이렇게 출제가 돼요.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대리는 본인과 대리 행위를 한 자 사이에 기본적인 법률관계 성질이나 그 효력의 유무를 고려하여 이렇게 그걸 고려하여 이렇게 슬쩍 바꿔서 내요. 틀린 지문으로. 아시겠죠? 고기를 조심하세요. 그 효력의 유무와는 관계 없이라고 돼 있죠. 그 효력의 유무를 고려하여 이렇게 슬쩍 바꿔. 그럼 틀린 거예요.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됐지요? 49-2 요 권한 소멸 후의 표현들이 중에는 뭐가 있었죠? 대리인이 대리권이 소멸한 후에 복대리인을 선임하고 그 복대리인이 무권대리 행위를 한 경우 요것도 권한 소멸 후의 표현대리를 인정한다 그랬습니다. 그게 49-2죠. X 49-3 표현대리는 무권대리 일종이라고 그랬죠? 따라서 상대방이 유권대리만을 주장하고 있다면 무권대리 일종인 표현대리에 관한 주장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법원은 스스로 표현대리 성립을 판단할 필요가 없다 했지요. 거기 49-3 아주 잘 나오죠. 참고 1번 정당한 이유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2번도 중요하죠.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은 전적인 책임을 져라. 본인 책임을 감경할 수는 없다. 그 다음에 3번 사자는 대리다 아니다. 아니다. 근데 이 사자가 권한을 넘었다. 표현대리 성립한다 안 한다? 한다. 사자 성립한다. 안 하는 게 두 개가 있었어요. 사실행위, 대표자. 이 두 개는 안 된다 그랬어요. 나머지는 다 된다 그랬어요. 나머지 다 사실행위, 증권회사에서 투자 상담하는 사실행위나 교회의 대표자 이런 말 나오면 표현대리 성립하지 않는다. 하지만 사자는 돼요. 사자는 돼. 그런데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사실행위를 하는 사자. 표현들이 성립한다 안 한다? 네? 사실행위라는 사자. 사실행위 아니라 그랬죠? 사자 된다 그랬죠? 근데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사실행위라는 사자. 사자에 초점을 맞추자. 사자에 초점을 맞추자. 환장합니다 아주 판례가. 단순한 사실행위만을 하는 경우에는 표현들이 성립할 수 없으나 사실행위라는 사자의 경우에는 표현들이 성립할 수 있다. 아이 거지 같아야죠. 3번은 사자라고 돼 있죠? 네, 표현들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표현들이 법리에서 본인은 책임질 수 있지요. 4번 다시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 선임 표현들이 성립할 수 있다 그랬고요. 5번 등기신청 대리권 표현들이 성립할 수 있고요. 사실행위나 대표 이것만 제끼자 그랬어요. 6번 복대리 표현들이 성립할 수 있고요. 7번 복인권 없는 대리인 선임 복대리인 권한도 기본권 대리권이 될 수 있고요. 8번 소멸한 대리권도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고요. 9번 일상가사 대리권도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고요. 있고요. 하지만 10번 대표자는 없고요. 그렇게 키워드로 기억하자. 지금 나머지 다 될 수 있죠? 10번 대표자 이게 안 된다. 대표자. 나머지는 다 기본 대리권 될 수 있다. 딱 2개 안 된다. 사실행위하고 대표자. 이건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없다. 권한넘 표현대리가 될 수 없다. 다 판례예요. 다. 그런데 대부분 다 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있는 거 굳이 외울 필요 없고 없는 거 기억하자. 다만 있는 거 중에 사실행위하고 헷갈리는 요 사자 요것만 좀 따로 있다. 기억해 두자. 아시겠죠? 네. 11번 요것도 126조에서 자주 나오는 판례 중에 하나죠. 기본 권한에 포함되는 행위와 그걸 넘는 행위는 동종일 필요도 없고 유사할 필요도 없다. 동종 아니더라도 표현들이 성립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12번을 봅니다. 12번은요. 요거 이제 2군데서 출제가 될 수 있는 판례인데요. 증권회사가 있어요. 또는 투자신탁회사가 있어요. 거기에 지점장이나 직원이 있어요. 금융기관의 직원이니까요. 대리인의 지위도 있죠. 무슨 계약할 때? 투자 계약할 때. 투자자는 누구하고 투자 계약을 하는 거예요? 증권회사, 투자신탁회사하고 계약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회사하고 직접 하는 게 아니죠. 대리인을 통해서 하는 거죠. 그렇죠? 자, 이때 이 증권회사의 대리인을, 지점장을 병에게 수익보장약정이나 손실보전약정할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이건 부당한 투자 권유 행위로서 강행규정으로 금지하고 있죠. 따라서 이런 행위할 권한이 없죠. 투자 계약을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이 투자 계약의 권한을 넘어서서 수익 보장 약정을 했어요. 그럼 당연히 권한을 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만약에 선의 무과실이라면 권한 넘은 표현대가 성립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갑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이 자체가 뭘 위반한 거라서요? 절대적 무효죠. 이렇게 강행 규정을 위반하여 절대적 무효인 행위에다가 표현 대리를 적용해서 본인에게 유효로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판례 문구가 뭐라 그래요? 증권회사 또는 그 임직원의 부당 권유 행위를 금지하는 증권거래법 규정에 따라서 이에 위배되는 투자수익보장약정은 무효고 그 수익보장약정이 강행규정에 위반돼서 절대적으로 무효인 이상 증권회사 본인, 지점장, 대리인에게 그러한 약정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그게 있다 유권대리, 없다 무권대리. 그걸 묻지 않고 그 약정은 여전히 절대적 무효니까 표현대리 법리가 준용될 여지가 없다. 그렇죠? 꼭 기억하셔야 되거든.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라고 출제가 12번에 그 틀린 지문처럼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아시겠죠? 이렇게 조금 까다로운 게 있었어요. 그렇죠? 듣도 보도 못한 판례가 몇 개 나왔어요. 그렇죠? 오늘 괜찮아. 그 몇 개 듣고 가는 거예요. 예? 출제되면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런 것들. 자, 이제 무효 취소네요. 이건 또 잠시 쉬었다 보겠습니다.